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젯밤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열렸었는데 푸틴이 이 시간에 군사작전을 승인해버리죠. 거의 뭐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돈바스로 군대를 보냅니다. CNN 뉴스에서는 뭐 수도 키예프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폭발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실제로도 확인 결과 뭐 그런 폭발 장면들이 SNS에 떠들고 있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했죠. 돈바스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이 간섭하면은 즉각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젯밤에도 증시가 떨어지고 오늘도 증시가 떨어지는 이중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국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말로 대응했습니다. 책임 물을 거다. 단호히 대응할 거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고요.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누르려고 합니다. 러시아 은행 제재는 저번에 했고 최근에는 노드스트림2를 제재하겠다 해서 가즈프롬을 제재 대상에 넣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탱크를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제재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항공들을 정밀 타격하고 있고요. 아마 대응 불가로 만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돈바스 지역이 아닌 지금 우크라이나 땅 중에서도 오데사라는 항구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륙을 했습니다. 돈바스뿐만 아니라 전선이 지금 확대되는 분위기라서 증시가 지금 긴장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2.6% 떨어졌는데 내일이 또 금요일이라서 걱정이에요.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랑 돈바스 지역 자체가 반군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돈바스까지만 점령을 하고 더 진출을 안 하게 되면은 크림반도 사태 때처럼 경제 제재만 하고 그칠 것 같고 만약에 키예프까지 밀고 들어온다라 그러면은 군사적 충돌이 상당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는 나토군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올 거고 이렇게까지 했을 때 미국이 그냥 지켜만 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만 하고 끝내버렸을 때는 이제는 중국이라던가 나머지 나라들도 용기를 내겠죠. 아 미국이 가만히 있는구나 그러면은 한번 칠까 옆나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경찰 역할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되는데 미국이 이걸 원하는지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바라는 거는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멈추고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충분히 하는 시나리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안이고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증시들을 볼 건데 다 난리가 났죠. 우선 나스닥도 어제만 해도 14,000이었는데 13,000이 깨지기 전까지 내려와 있어요. 24시간 만에 10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3% 가까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달러 지수가 96.7이라는 꽤나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수가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악재 뉴스가 시간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공포감이 시간 단위로 들어오는데 누가 매수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죠. 여기서 끝날 거야. 내일부터 없어져. 확실해. 나는 여기서 내 전재산을 걸을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우선은 사지 말자. 또는 무서우니까 팔고 보자. 이런 마음 때문에 더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만약에 내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대응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현물을 선물처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팔고 월요일날 재매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주말에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평화가 다시 오면은 월요일날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거기까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욕심보다 공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원자재를 보면은 지금 금 가격이 크게 상승했죠. 1950달러까지 내달립니다. 지금 2% 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도 4% 상승해서 브렌트유가 98달러, 서부 텍사스유도 지금은 이거 화면보다 더 올라가지고 98달러 가까이 갑니다. 이제 100달러까지 거의 안 남았어요.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올랐고요. 증시가 내려도 원자재 섹터들은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피해를 보는 업종도 나오게 됩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더 많죠.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식량 가격도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주력으로 수출하는 게 광물들이랑 이제 에너지 같은 석유, 가스들이랑 그리고 이제 곡물들 이것들인데 1차 산업들, 원자재들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 성장주는 지금 타이밍에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죠. 공포에 질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는 채권 시장인데요.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이잖아요. 미국채 10년물 가격이 급등하고 금리가 급락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려고 한다. 왜?
두려우니까 잠시 피신하자 이거죠. 인플레로 내렸었던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을 봤더니 1.6%에서 1.5%로 같이 하락했습니다. 10년물, 2년물 다 같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줄어들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플레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잠깐 좀 주춤하는 거고 아마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자산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인 시장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위험자산을 팔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 채권 가격은 오르고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내렸다. 코인이 예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금과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막상 전쟁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금이 대체제로 떠오르고 달러는 올랐지만 코인은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코인은 아직은 금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유동성과 연관이 더 깊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위안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스닥과 코스피의 비교 차트인데 나스닥은요 이제 1년 전 가격으로 내려온 것 뿐인 거고요. 코스피는 1년 전 가격보다 10% 더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는 이미 벌써 먼저 하락했다. 나스닥한테 말한 거죠. 나 먼저 하락해 있을게. 천천히 따라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전으로 보면 나스닥은 아직 손실 구간이 아니고요. 코스피는 코로나 전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본전을 향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야간장, 오늘장 합치면은 5%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오늘 하락률이 마이너스 한 2.7% 정도, 코스닥도 한 3%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러시아 속보화폐는 장사 없거든요. 이제 오후에도 본격적으로 뉴스들이 나올 건데 어떻게 서방국들이랑 러시아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자체가 지금 회색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푸틴 말로는 안 쳐들어갈 거다. 나도 평화를 사랑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니까 군대 탱크는 들어가고 있어요. 상대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회색 전술이거든요. 그럼 서방국들이 푸틴과 협상을 이끌어내서 전쟁을 종료시키는 게 지금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쓸 거니까. 푸틴이 또 지금 군대를 한번 움직인 이상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더 커질 겁니다. 이거를 얼마나 들어주냐가 핵심인데 분명히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다. 그러면 서방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협상 내용으로도 들어주기 어려웠는데 더 큰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는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원하는 요구 수준을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점점 협상의 길이 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공포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시황을 읽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기억은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상황이 나아지게 됐을 때 돈의 흐름이 다시 거꾸로 진행되니까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디가 가장 많이 하락했었지? 라고 하면서 거기를 바로 더듬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금이라던가 원자재, 곡물, 이제 광물 이런 데로 들어갈 거고요. 인플레를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인플레가 더 유발되는데 경기가 더 좋아진 게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스택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 그럼 증시 입장에서는 좋아할 일이 없다는 거죠. 발작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가 심한 상태에서는 원래 경기가 침체되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스태그를 부채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표를 잘 봐야 되냐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금리의 차이를 잘 봐야 돼요. 역전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건 아닌지 이것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유지하시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3월달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도 보셔야 되는데 0.25%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발표도 보시면서 나머지 변수들도 보셔야 되고요. 우선은 전쟁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순간적으로는 급락을 하는데 이제 그 장기전으로 벌어지던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숨고르기를 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이성을 좀 찾아가면서 다시 이제 증시가 재편이 되니까 그때 분위기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